정희는 삶의 대부분을 타인을 위해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른의 나이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 그러나 여전히 맑고 단호한 눈빛을 가진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강인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지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잃은 후 삶의 의미를 잃었지만 보육원에서 만난 5살 태호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평생 모아온 유산까지 투자해 태호의 의사 꿈을 이루게 해주었지만 성공 후 그는 정의를 외면합니다. 배신과 상실감 속에서도 정의는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강한 의지를 품게 되고 자신을 위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버려진 할머니가 선택한 마지막 반격은 그녀 자신을 되찾는 첫걸음이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희는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했던 계절이 다시 찾아왔군요. 그녀는 살며시 창문을 닫았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조차 이제는 그저 아픔으로 다가올 뿐이었죠.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지도 18년이 흘렀고 외아들마저 29의 꽃다운 나이에 교통사고로 잃은 지 이제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오늘도 잘 지내고 있다. 정희는 작은 제사상 앞에 놓인 아들의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그 말이 거짓임을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기는커녕 살아있다는 것조차 의미가 없는 날들이었으니까요. 집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웃던 아들의 목소리가 그립고 남편의 투박한 손길이 그리웠어요. 정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썩어가는 김치와 반쯤 먹다 만 밑반찬들,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손을 대지 않은 지 오래였죠. 오늘은 민호 제삿날이니 정신 차려야지. 정희는 한참 만에 머리를 빗고 단정한 검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들이 묻힌 공원묘지로 가기 위해서였죠. 문을 나서는 순간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오늘따라 하늘은 더없이 푸르렀고 봄바람은 따스했습니다. 삶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녀의 마음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묘지로 가는 길, 정희는 우연히 작은 보육원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한 아이만은 홀로 담장 옆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작은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죠. 정희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세상과 단절된 듯한 그 쓸쓸함이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죠.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안녕, 거기 왜 혼자 있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커다란 눈으로 정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담장 안으로 들어가 아이 곁에 앉았어요. 묘지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어느새 잊혀졌습니다. 이름이 뭐니? 짧은 침묵 끝에 나온 작은 목소리. 정희는 그 순간 아들의 어린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태호라고 하는구나. 예쁜 이름이네.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태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작았고 차가웠죠. 정희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오후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살았니? 태호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그 말에 정희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시작한 작은 생명이었죠. 정희는 문득 묘지에 가는 일을 잊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진 느낌이었죠. 할머니는 왜 여기 있어요? 태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희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보육원 선생님이 태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호야, 점심시간이야. 정희는 아쉬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내일도 올 거예요? 태호의 질문에 정희는 순간 당황했어요. 그러나 그 작은 눈동자에 담긴 기대감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일도 올게. 그날 이후로 정희는 매일 보육원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태호도 경계심을 풀지 않았고 보육원 선생님들도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호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정희의 방문은 두 사람 모두에게 소중한 일과가 되었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태호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줄 거예요? 정희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죠. 정희는 태호의 작은 손을 꼭 쥐었어요. 태호야, 할머니랑 같이 살래? 태호의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희는 태호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죠. 남은 생을 태호와 함께하겠다는. 입양 절차는 쉽지 않았습니다. 65의 나이, 안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점, 독신이라는 조건이 모두 불리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의 면접, 가정조사, 서류 작업을 거치며 끈질기게 노력했죠. 정희 씨 정말 확신하세요? 아이를 키우는 건 힘든 일입니다. 사회복지사의 말에 정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에게는 태호가 필요하고 태호에게도 가족이 필요해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의 기나긴 과정 끝에 마침내 입양이 허가되었습니다. 태호가 정희의 집으로 온 날 오랫동안 침묵하던 집에 다시 생기가 돌았어요. 작은 방에 아이 침대를 들이고 오래된 장난감들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첩을 넣어두었던 서랍도 열었죠. 이제부터 우리 함께 살자, 태호야. 정희의 말에 태호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봄날의 약속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 그리고 희망이었죠. 태호와의 새로운 삶은 정희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정희는 태호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밥과 국, 3가지 반찬은 기본이었습니다. 아이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는 생각에 야채와 단백질을 꼭 챙겼죠. 태호야, 일어날 시간이야. 정희는 태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태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밤마다 울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법 안정을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유치원에서 소풍 가는 날이에요. 태호의 말에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소풍 준비를 전혀 못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당황하는 기색 없이 재빨리 도시락을 꾸렸습니다. 김밥과 계란말이, 작은 과일까지. 태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와, 할머니가 만든 도시락이다. 그 순수한 기쁨에 정희도 함께 웃었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쌓여가며 둘의 유대는 깊어졌어요. 태호는 총명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유치원에서도 선생님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태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에 타고난 재능을 보였죠. 정희는 태호의 학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을 돌렸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저녁에는 마트 진열 일을 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많이 일하시면 몸 상하실 거예요. 12살이 된 태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할머니는 아직 건강해. 태호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정희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전교 수석을 놓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은 태호가 의사나 과학자가 될 만한 잠재력이 있다고 칭찬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희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호야, 꿈이 뭐니? 어느 저녁 정희가 물었어요. 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할머니도 제가 치료해 드릴 거예요.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때는 정희도 태호에게 민호의 그림자를 보았지만 이제는 그저 자신의 소중한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 되었죠. 고등학교 시절 태호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아이의 꿈을 위해 묵묵히 지원했죠. 간식을 챙겨주고 따뜻한 우유를 타주는 작은 일들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수능날 태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정희는 학교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태호가 나오자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성공이었죠.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의대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는 태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의대 등록금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쌌죠. 의대 합격 소식은 기쁨과 동시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도 첫 학기 등록금을 겨우 댈 수 있을 정도였죠. 나머지 7년을 어떻게 버틸지 생각만으로도 막막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게요. 장학금도 노력해 볼 거고요. 태호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대 공부가 얼마나 힘든데 아르바이트까지 어떻게 하니? 할머니가 방법을 찾을게. 밤마다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할까? 아니면 대출을 받을까? 그러나 나이 70의 노인에게 그만한 대출을 해줄 곳은 없었고 몸은 이미 여러 질병으로 쇠약해져 있었죠. 어느 날 밤 정희는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시골 과수원 땅의 등기부였습니다. 평생 손대지 않던 것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건 내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팔지 말라 했던 땅이었어요. 이제는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다음 날 정희는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30년 전 매입한 작은 과수원 땅이었지만 지금은 개발 예정 지역이 되어 꽤 가치가 올라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땅이면 의대 등록금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겁니다. 바로 매수자를 알아볼게요. 2달 후 땅은 팔렸고 정희의 통장에는 5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큰 돈에 정희는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태호의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하니 후회는 없었죠. 태호야,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렴. 돈 걱정은 하지 마. 태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요. 정희는 그저 웃으며 태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녀에게는 태호의 성공 자체가 가장 큰 보답이었으니까요. 의대 생활은 태호에게도 정희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밤낮 없이 공부했고 정희는 혼자 집을 지켰어요. 방학 때만 잠깐 만나는 일상이 되었죠.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3년째 되던 해 태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귀가하는 횟수가 줄었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방학에도 연구실 일이나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바쁘다며 집에 거의 오지 않았죠. 할머니, 미안해요. 이번에도 못 가요. 중요한 논문 준비 중이라.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태호의 목소리에서 정희는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려 했어요. 의대 생활이 얼마나 바쁘겠니? 공부에 집중해야지. 정희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가 힘들어졌고 고혈압과 당뇨도 찾아왔어요. 병원비는 계속 늘어갔지만 태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말하지 않았죠. 태호가 본과 4학년이 되었을 때 정희는 그의 초대로 처음 대학교 근처에 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만난 태호는 예전과 달리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우아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있었죠. 할머니, 이쪽은 수연 씨예요. 제 여자친구입니다. 수연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정희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어딘가 차가운 기색이 느껴졌어요. 태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아버지가 강남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세요. 제가 졸업하면 그곳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대요. 그날 저녁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식사가 끝나고 정희는 혼자 오래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호와 수연이 다른 세계의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과 태호 사이의 깊은 골을 직감했습니다. 태호의 졸업식 날 정희는 몸이 좋지 않았지만 기어코 참석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태호의 모습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나 정희는 식장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고 태호의 시선은 좀처럼 그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수연과 수연의 부모님이 있었죠. 정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태호의 새 가족이라도 된 듯한 그들 사이에서 정희는 이방인 같은 기분이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태호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색했어요. 할머니, 오셨네요. 몸은 좀 어떠세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태호가 의사 되는 모습을 보니 이 할미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태호는 잠시 죄책감에 휩싸인 듯 했지만 곧 수연이 다가오자 표정이 밝아졌어요. 할머니, 저희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벌써? 왜 이렇게 갑자기? 수연이 태호의 팔을 살짝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태호 오빠가 우리 병원에 들어오려면 결혼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버지도 그러시고요. 이유가 무엇이든 정희는 태호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수연의 집안에서 전부 도맡았어요. 정희는 그저 하객 중 하나로 초대되었죠. 호텔에서 열린 화려한 결혼식. 정희는 구석에 앉아 태호가 다른 세계로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결혼 후 태호와 수연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두 사람을 방문하고 싶었지만 매번 태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뤘습니다. 통화도 점점 짧아졌고 태호가 먼저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죠. 어느 날 정희는 용기를 내어 태호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로비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태호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태호의 표정은 당혹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지금 환자들이 많아서. 정희는 서둘러 일어섰어요. 미안하다, 바쁜데.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그날 이후 정희는 태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점점 쇠약해졌어요. 겨울이 오자 관절염은 더 심해졌고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도 나빠졌습니다. 병원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났죠. 결국 정희는 작은 집마저 포기하고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태호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걱정할까봐 또 그의 새 가정에 부담이 될까봐 두려웠죠. 어느 추운 겨울날 정희는 심한 기침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웃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폐렴 진단을 받고 일주일간 입원했지만 병원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퇴원했죠.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오랜만에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이 태호의 휴대폰을 보다가 정희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메시지를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왜 저한테 연락도 안 했어요? 지금 어디세요? 주소가 바뀌었다면서요? 정희는 태호의 걱정하는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나았어. 주소야 뭐. 집이 조금 작아졌을 뿐이야. 다음 날 태호와 수연이 정희의 집을 찾아왔어요. 좁고 습한 반지하 방을 보는 태호의 얼굴에는 충격과 죄책감이 교차했습니다. 수연은 코를 찡그리며 방 안을 둘러보았죠. 할머니, 왜 이런 곳에서 살고 계세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너희 신경 쓰이게 하기 싫었지. 여기도 충분히 좋아.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연이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러면 안 되잖아.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 거기가 훨씬 깨끗하고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을 텐데. 태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태호는 고급스러운 브로슈어 한 장을 들고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태호가 혼자 방문한 것이 반가웠어요. 이제는 늘 수연과 함께였으니까요. 할머니,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골든라이프 시니어 타운이라고 최고급 요양시설이에요. 태호는 브로슈어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호텔 같은 외관에 아름다운 정원, 수영장까지 갖춘 화려한 시설이었어요. 정희는 태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야, 할머니는 요양원에 갈 생각이 없단다. 태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여기서는 위험해요. 지난번처럼 또 쓰러지면 어떡해요? 거기는 의료진도 있고 깨끗하고 안전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집이 좋아. 비록 작고 누추해도 이게 내 집이야. 태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연이도 걱정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이런 곳에 산다는 게 알려지면 병원 이미지에도 안 좋을 거라고. 정희의 가슴에 차가운 무언가가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이미지라니. 태호의 말은 수연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 같았어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죠. 태호야, 그렇게 부끄러운 할머니였니? 태호는 당황한 기색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날 이후 태호의 방문은 더욱 잦아졌어요. 하지만 정희는 그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태호의 눈빛에서 순수한 걱정보다는 부담감이 더 크게 느껴졌으니까요. 한 달 후 태호는 수연과 함께 왔습니다. 수연은 평소보다 상냥한 말투로 정희를 설득했어요. 할머니, 정말 좋은 곳이에요. 한 번만 구경해 보시면 어떨까요? 태호 오빠도 너무 걱정돼서 일에 집중을 못한대요. 정희는 태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태호. 정희는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이미 깨져버렸음을 느꼈어요. 결국 정희는 구경만 해보자는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골든라이프 시니어 타운은 브로슈어처럼 화려했어요.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비인간적인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웃음기 없는 직원들의 공허한 미소, 텅 빈 눈으로 TV를 바라보는 노인들. 정희는 몸서리를 쳤어요. 어떠세요, 할머니? 여기서 지내시면 정말 편하실 거예요. 수연의 말에 정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불안한 듯 정희의 반응을 살폈어요. 할머니, 한 달만 시험 삼아 지내보시면 어떨까요? 정희의 침묵을 태호는 동의로 받아들였나 봅니다. 일주일 후 태호와 수연은 정희의 짐을 꾸려 요양원으로 데려갔어요. 정희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자신이 왜 순순히 응하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지만 어쩌면 태호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양원 생활은 정희의 상상보다 더 외로웠어요. 일정한 시간에 먹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약을 먹는 기계적인 일상.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태호의 방문은 처음 2번으로 끝났고 이후로는 전화조차 뜸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 3달. 정희는 요양원의 창문으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식당의 TV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어요. 태호였습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의 젊은 의사 이태호 씨를 만나봤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의사의 꿈을 이룬 감동 스토리. 태호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덕분입니다. 지금도 제가 모시고 있죠. 할머니가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정희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모시고 있다니. 자신은 여기 버려져 있는데. 화면 속 태호의 모습에서 정희는 어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은 분노를 느꼈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자신이 이용당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아들이 치매 걸린 할머니라는 거짓말로 자신을 가둬놓고 효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죠. 정희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그곳에는 태호의 의대 등록금을 위해
과수원 땅을 팔았을 때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호에게 써준 차용증도 이제는 내 차례구나. 정희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요양원 간호사 지연을 불렀어요. 유일하게 정희에게 진심으로 친절했던 젊은 여성이었죠. 지연 씨, 나 좀 도와줄래? 지연은 정희의 진심 어린 눈빛에 무언가 특별한 결심이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수능적이던 정희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희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온 건 내 의지가 아니었어. 집에서 필요한 서류를 가져와야 하는데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구나. 지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요양원 규정상 환자의 외출은 가족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사연을 알고 있던 지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제 휴일에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조심해야 해요. 사흘 후 지연은 약속대로 정희를 데리고 몰래 외출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정희의 옛집으로 향했어요. 반지하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정희의 이름으로 계약이 남아 있었죠. 다행히 열쇠도 아직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정희는 벽장 속 깊숙이 손을 넣어 작은 금고를 꺼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자 금고가 열렸고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태호의 서명이 선명한 차용증이었죠. 이것이 태호 씨가 쓴 건가요? 지연이 물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가 의대에 들어갈 때 과수원 땅을 팔아 등록금을 댔어. 그 돈을 빌려준 거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차용증을 써뒀지. 정희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태호가 자신을 버렸다는 배신감보다 거짓말로 자신을 가둬놓았다는 사실이 더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야겠어. 내 권리를 찾고 싶구나. 지연의 도움으로 정희는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받았어요. 김 변호사는 차용증을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문서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태호 씨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손자인데. 정희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그는 더 이상 내 손자가 아닙니다. 진행해 주세요. 소송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희가 요양원에 갇혀 있다는 사실, 태호가 그녀를 방치했다는 점, 거기에 차용증까지 더해져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어요. 효자 의사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타이틀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반지하에 홀로 사시던 할머니를 허락 없이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 효자 이미지로 병원 홍보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뉴스가 나간 다음 날 태호의 병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SNS에서는 분노한 누리꾼들의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태호의 병원 계좌는 가압류되었고 환자들은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태호는 다급히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 가족 간에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제발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가족? 내가 날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니? 요양원에 버리고 거짓말까지 했으면서.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시간을 주세요. 다 해결해 드릴게요. 수연이도 지금. 수연은 어떻게 됐니? 태호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수연이가 떠났어요. 병원도 위기고. 정희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태호를 사랑한 게 아니라 성공한 의사라는 타이틀을 사랑했던 수연이 위기의 순간에 떠난 것은 당연했죠. 법원의 판결은 정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5억 원의 대여금과 이자, 그리고 정신적 피해 배상금까지 태호가 지불해야 했어요. 그러나 이미 병원은 파산 직전이었고 태호의 재산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요양원을 나오는 날 태호가 찾아왔어요. 한 달 사이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피곤에 절은 표정, 정희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죠.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진심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정희는 태호를 내려다보았어요.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손자였지만 이제 그의 눈에서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마지막 몸부림일 뿐이었죠. 태호야, 내 손자는 이미 죽었다. 정희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태호가 절규하듯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정희는 자신의 인생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정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받아낸 배상금으로 바닷가가 보이는 조용한 도시의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햇살이 가득한 2층 집, 작지만 정희에게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베란다에는 화분들을 가득 채웠고 매일 아침 식물에 물을 주는 것이 일과가 되었죠. 정희 씨, 오늘은 바다에 같이 가실래요? 지연은 소송 과정에서 정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고 이제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요양원을 그만두고 정희가 사는 동네의 병원에 취직한 지연은 자주 정희를 찾아왔어요. 좋지, 오랜만에 바닷바람 쐬면 좋겠구나. 두 사람은 해안가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지연 씨, 난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어. 지연이 궁금한 듯 정희를 바라보았죠. 무슨 꿈인데요? 버려진 아이들을 돕고 싶어. 내가 태호를 만났던 것처럼 다른 아이들에게도 가족의 온기를 전해주고 싶구나. 그렇게 정희는 지역 보육원의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특히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8살 소녀 미나가 정희의 무릎에 앉아 물었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봄날의 약속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정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각색해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상처와 배신이 있었지만 결국은 자신을 되찾아가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은 때로는 눈물 짓고 때로는 웃으며 정희의 이야기에 푹 빠졌죠. 봉사활동을 통해 정희는 점점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삶의 목적이 생겼고 무엇보다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다시 배우게 되었어요. 돈이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깨달음이었죠. 어느 날 정희는 보육원을 나서다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태호였어요.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정장 대신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 번듯한 외모 대신 수염이 자란 얼굴이었죠. 할머니, 태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길을 돌아 다시 만난 한 인간으로 태호를 바라보았죠. 어떻게 지내니? 정희의 담담한 질문에 태호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작은 의원을 열었어요. 지방의 소외된 동네에서 제가 진짜 필요한 곳에서요. 태호는 모든 것을 잃은 후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병원과 부, 명예가 아닌 진정한 의사의 길을 찾아 시골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의 노인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가난한 아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다만 제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정희는 묵묵히 태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정성이 보였어요. 태호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할머니께 진 빚의 일부라도 갚고 싶어서요. 정희는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곧 태호에게 되돌려 주었어요. 그 돈으로 내 환자들을 더 도와주렴. 이제 난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깊은 증오에서는
벗어났다는 표시였습니다. 세월은 흘러 정희는 75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에는 지연과 보육원 아이들 그리고 몇몇 새로운 친구들이 모였어요. 태호도 초대했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보내왔죠. 할머니께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피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책임이라는 것을. 정희는 미소 지으며 편지를 접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햇살에 반짝였고 베란다의 꽃들은 향기를 뿜어냈어요.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는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 없이 받아들이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정희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그녀는 매 순간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약속,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구나. 정희는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트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구원이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찾아낸 구원이었죠. 봄날의 약속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한 노년 여성의 강인한 의지와 용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공감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